버핏 지수는 알려져 있기로는 주식 전체 시장이 과열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전반적인 어떤 가치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일 척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년도에 우리 닷컴 버블 발생할 때 이 버핏 지표가 140이었어요. 2007년도 때 부동산 버블이 이때 이제 아주 그냥 절정에 달했을 때죠. 이때 100% 정도였는데 지난 2분기 때 미국의 버핏 지수가 183%예요. 한국의 버핏 지수도 한 102 정도. 그러면 거의 이제 꼭지까지 미국 같은 데 꼭지가 이미 넘어선 거고 우리도 이제 꼭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극도의 경계를 보여야 할 타이밍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20대 때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집을 살 생각은 안 하고 이 친구들 탓할 이유는 없어요. 탓할 수도 없고 이게 주가가 폭등하니까 이 친구들이 빚을 내서 지금 주식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신용 공여를 하거든요. 증권사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2년 반 만에 2.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현상은 근데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같은 동학개미를 표현하기를. 중국에서는 청년 부추라고 합니다. 부추가 이게 왜 그냥 쑥쑥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세계 어느 시장이나 불문하고 이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주식 시장을 성난 황소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화랑장세를. 지금 완전히 불마켓, 성난 황소들이 뛰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네. 소장님.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시가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욕심과 공포 사이에서 균형점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난번에 최근에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벌써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 몇 번씩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이 20대, 30대들은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벌써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해도 벌써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자살도 엄청났었죠. 자살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봐서 어떤 공포감이 지금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공포감보다는 탐욕만 지금 쫓아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주식 가치는 항상 내재 가치 또는 미래에 대한 현금,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미래 가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나 투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 매출액이 2천억이었어요. 하나 투어도 상당히 돼 있나요? 상당히 돼 있죠. 근데 금년 2분기에 정년하고 비교해서 분기 매출액이 10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분의 1로 떨어집니다. 1년 만에 반토막이 떨어져도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이 여행이나 그러면 숙박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유관 산업들이 다 이 지경이라는 얘기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는 주가의 반영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 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건 아닌데 설마.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주식 폭등 속에는 거품이 분명히 껴있고 안개 속에서 우리가 어디 방향 감각을 잘 못 찾는 것처럼 거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냉정을 좀 지켜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보니까요. 네. 마스크 관련된 거하고 제약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방역 제품 관련된 주가가 그러니까 제약주죠. 네. 이게 뭐 신풍작이니 뭐니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는 보면. 누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백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그런 이주의 형태로 해갖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주가 막 난리를 칠 때 건설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건 건설하고 전혀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건설화학인데 건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주가가 막 뛰었던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동학개미라고 하는 동학개미들이 또 한번 청와대로 한번 돌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청와대로 뛰어들어갔던 거죠. 청와대 SNS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0 금방 모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꼬랑지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한번 알아볼게요. 네. 고명수 삼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는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월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세는 거의 안 나오고 네. 월세로 전환한다 뭐 이런 것도 뭐 보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추이에 대해서 네.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내용 해가지고 네. 예, 알려주십시오. 좀 희한하게 네. 노무현 정권 때나 이번 문재인 정부 때 네.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때 많이 올랐죠. 네. 이상하게. 네. 그때 잘못한 게 임대 사업자 우대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우대를 해줬다면서. 이걸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또 더 기대세는 우대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때 네.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네. 안 죽이고 더 살리려고 하는 밑에 신규 기획자가 있을까라는 거죠. 분명히 뭔가 우리가 있겠죠. 뭔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네.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 이건 비상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갭 투자라는 거에 일반 국민들까지 수십만 그러니까요. 명이 나와서 갖고 집을 뭐 그건 한 100만 채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어떤 시중에 이거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정도까지 신경을 못 썼겠죠. 왜냐하면 이 담당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 장관 임명대가 김현미 장관이 네. 신경 썼던 게 네. 이 부동산 값이 아니라 다른 쪽에 상당히 공을 들였잖아요.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고 그랬죠. 네, 투기 그러니까 세력을. 투기 세력. 근데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카페를 한쪽에서는 투기를 부추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내놓으신 정책은 뭘 모르고 했지만 네. 이미 다 그렇게 해진 거 그런 영향을 몰랐을까요? 임대사업자 우대하면 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안 됐을까요? 글쎄, 그건 뭐 이게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마추어적인 당사자가 아니 너무 아마추어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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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뭐 이생진망이니 네. 그 다음에 뭐 영끌이니 이런 부정적 어떤 유행어까지 나오고 네. 그 최근 청년층들이 네. 벌어가지고 전셋값을 마련한다.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전셋값 올라간 걸 벌충하기도 힘들어요. 최근 이제 오른 전셋값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 한 달에 2년 동안 오른 게 5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럼 한 달에 봉급쟁이들이 직장 가진 애들이 2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실업자들 좋은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은행 신용 대출 금액이 급등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근데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 무직자들, 실업자들 같은 사람들은 정말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판국에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이분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아니십니까, 영원 의원이? 네. 국민이 평생 지배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저 고위직들 집안 팔고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했다. 네. 이러면서 지금 이 부동산 값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민심 위반 현상이 나타났고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가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이제 통계 오차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빠졌어요. 이 추세가 조금만 더 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근데 의외로 또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또 네. 상당히 노련하게 이 문제를 또 다루고 노회하죠. 노회 합니까? 네. 노련이라고 합니까? 노회라는 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약삭 빠르다 그래야 되나요? 용의주도하다. 용의주도하신 네. 것처럼 근데 이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분이. 네.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정책을 하는 거 또 이런 게 상당히 좀 합리적이에요. 네.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은 비합리적인 분들이 워낙에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대위원장이 계셔서 이렇게 정당 지지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동명 삼총장님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 정부는 이제 부동산이 진정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또 해요. 근데 네, 지금 네. 이제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지금 이제 우리가 거래 절벽이라 하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 튈지는 이제 이 가격이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안 팔고 또 전세값은 전세 들으니까 그냥 공실로 놔둬버린다고.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시장 상황이 뭐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 대책. 흔히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TV 유선 방송이나 방송에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거나 뭐 패널로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 우리나라 그 주거용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 한꺼번에 막 이제 그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파트 값만 유독 여기서 경쟁력 있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다른 건 다 떨어져. 네, 다 떨어지는데. 예.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 폐업률이 훨씬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공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상가 공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면 그 안에 권리금 날라가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인수인계도 못하니까 보증금을 계속 까먹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재고 상품도 또 잊어버리게 되고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그 외에 대기업 위제 정책을 하다 보면 어차피 망하는 길인데 공실률은 그 플랫폼 서비스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거기다 많이, 예, 기름에 그러니까. 예, 뭐 저기를 한 공실률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든다고 막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실수했습니다. 훨씬 더 늘어나죠. 예. 거기인데 이제 뭐 그 어차피 지금 뭐 그 이제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상가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한 10여 년 이상 됐고 주로 이제 주거용 주택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실률 더 많아질 거고 더 많이 질 거 아닙니까? 원래 상가에다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그죠? 예, 옛날에는 옛날에. 뭐 건물주 뭐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그래가지고 뭐 시카고 공포를 네. 빗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시카고 공포라는 것은 이제 도시가 막 이제 발전을 하다가 예. 제조업이 이제 쇠퇴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빈집의 범죄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시카고가 유령 도시로 바뀐다. 건조율이 세계 1위였죠, 시카고. 건물 주택이 비어간다. 뭐 하여튼 이런 그 시카고 공포라는 용어를 발표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단독으로 쓴 용어입니까? 한 사람? 코로나가 부동산에만 유독히 그 인심을 베풀고 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뭐 주식 오른 것도 많이 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몇 가지. 그렇죠. 네. 뭐 그거야 이제 뭐 극히 일부적인 거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 항상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같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 민감도는 네.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그러겠죠. 쪽이 훨씬 더 세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값이 떨어지면 주거용 부동산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역전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쪽 상업용 쪽에 이렇게 타격을 입으면 아파트 쪽도 분명히 거품이 거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돼서 거품이 걷힌 게 아니고 네. 대책 때문에 네. 거친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경기 그렇습니다. 상황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네. 못 먹고 못 사는데 네. 뭐 이게 큰 아파트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편가르기를 해서 그 세입자 편을 들어서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음모설입니까? 뭐 그런 내용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에 이제 거품이 겹치고 화랑새가 조만간 이제 찾아들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외부적인 우리의 대책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30만 원 바로 대책을 내놨고, 이게 남아있는 변수가 네. 이제 유동성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시중에 네. 풀려있는 자금. 네. 이런 자금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 네. 코로나19 사태가 또 어떻게 이제 이게 확산이 되느냐. 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경제통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네.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그 확산이 될 거다라고 네.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유일한 변수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네. 생각을 한다 하고 네, 네. 대책을. 근데 정부나 이제 그 유동성을 어떻게 가져야냐 이 네. 시중에 풀려 있는 3천조 자금 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니까는 발표하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유동성에 관련된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금을 풀자 네. 이렇게 돌아서서 그동안에 뭐 상당히 이제 그 보수적으로 보셔갖고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뭐 다 이게 지금 항거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지냈던 박승 총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그래서 분인데, 나이도 많이 드셨죠. 네, 네, 연세 많이 드셨죠. 네. 그분이 한국 경제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통화를 아무리 공급해도 이게 이자가 낮아져 가지고 소비나 투자로 이렇게 활성화시키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돈을 전부 쟁여놓는 겁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전부 이제 위기의식에 이런 거는 굉장히 경제에서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디플레이- 유동성 네. 함정이라는 네. 표현은 제가 뭐 많이 들어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돈맥 경화다 이런 것들은 뭐 한 10몇 년 전부터 나왔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네. 그 돈맥 경화를 표현한 지표가 네. 뭐냐면은 화폐 유통 속도라고 그래요. 아,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네, 통화 유통 속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1사분기에 지금 우리 0.64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네. 2001년 이후 그러니까 20년 한 19년 됐습니다. 네. 이때 이후 최저 가장 그러니까 나쁜 이게 거예요. 돈맥 경화라는 게 돈이 잘 풀렸다가 안 도는 거죠. 풀려 있는 돈이 안 도는 거죠. 안 도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한국은행은 통화를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도고 전부 다 쟁여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지난 6월 말 우리가 이제 M2라고 그럽니다. 이제 네. M2라는 건 뭐냐면 M1이라는 건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현금 네.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요걸 M1이라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아니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M1에다가 플러스 예. MMF 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 단기일 내, 단시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이제 MMF라든지 CD라든지 뭐 RP라든지 이렇게 2년 안에 네. 이렇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체. 이걸 M2라고 그래요. 그 여태까지 네. 경험적으로 보면 네. 부동산 가격과 가장 이렇게 그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가 뭐냐면 M2입니다. 근데 M2가 지난 6월 말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3,077조 1,000억에 달했어요. 야, 그러면 그런데- 지금 35조 3천억인데요? 아니죠. 그건 이제 네. 월간 늘어나는 거. 월간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6월 말 현재 풀려 있는 거 3,077조고. 네. 근데 요게 지난 5월 달에 35조 3천억이 늘었어요. 네. 6월 한 달 동안에 23조 2천억이 늘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얼마 정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이게 뭐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월간 한 10조 정도 그럼 그렇게 3배가 늘었다는 뭐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3배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게 그냥 3배다 이런 모르는데 이게 심각할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하죠. 네.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M1도 네. 4월 말 현재를 보면 1,006조 3천억. 이것도 4월 사전 모든 게 지금 통화 관련 수치는 전부 사상 최고 내지는 최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자체적 분석으로 봐도 예. 시중 통화에 풀려 있는 통화량이 예. 장기 균형 수준보다 예. 8% 과잉 공급이 돼 있다 그래요. 이 수치도 2012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자면 경제 주체들이 가게나 기업이나 겁이 나니까 일단 빚을 내갖고 돈 있는 대로 대출을 내가지고 쟁여놓고 아까 전세 대출 같은 거 집 사는 대출은 막아놓으니까 전세값을 해야 되니까 은행 대출 받을 사람들은 또 전세 대출 받아 신용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결국 이렇게 대출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게 기업 같은 데는 투자를 하거나 가게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돈들이 전부 은행에 쟁여가지고 호시탐탐 부동산이나 주식에 어떤 회사가 요 돈을 좀 벌려고